안녕하세요. 함진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요. 저는 전자통신연구원에 다니고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과학기술연구 분야이 25개가 있어요. 그 중에 ICT를 하는 데가 저희 애들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 중에 5G 같은 것도 있고요. 요새 뭐 굉장히 VR, AR, 또 빅데이터, 뭐 AI, 블록체인, 그리고 저희가 엠팩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제 전문 분야는 표준, 정보통신 관련된 표준 쪽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이 없으신데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한 4년 전쯤에 그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ICT DIY라는 거 있어요. DIY가 Do It Yourself에서 요새 아두이노 이런 거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뭔가 메이커 교육을 하는 쪽에 제가 좀 참여를 했어요. 물론 과기정통부기 때문에 뭐 교육에 해라 이런 얘기는 좀 없었고요. 관련된 표준들이 있으면 좀 정해라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과제를 하는 중에 보니까는 학교에 적용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전시에 있는 중학교, 그때 자유학기가 막 시작되고 있어갖고 이거를 자유학기제에 넣으면 좋겠다 해서 대전시에 있는 중학교가 88개 있거든요. 부장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부모 대표님들 해서 저희 워크숍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교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 했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교육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할 것들이 많아서 하여튼 그러는 중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좀 들여다본 거는 작년입니다. 제가 여기 학술혁명 포럼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기정통부에서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했는데 저는 여기 보면은 이제 국가 디지털 전환이 뭐냐면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이쪽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ICT 기술을 기존 산업에 넣어갖고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 이제 제조업 같은 거, 그렇죠?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같은 걸 쓰면은 많은 게 자동화가 됩니다. 인공지능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도 자율자동차 이런 것도 나와서 다양한 분야에 그런 걸 적용해보자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다 제안을 해서 혹시 선정되는 건데 교육 분야에 한번 제안을 했더니 그 기획 방향으로 한번 작업을 해봐라 라는 선정이 돼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저희가 뭐 돈을 받아서 한 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줬다 이렇게 보고요. 돈은 이쪽에 컨설팅 컴퍼니들이 몇 군데가 이제 들어와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현재 있는 뭐 해외 동향, 국내 동향을 조사를 하고 뭐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받아갖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또 같이 하는 팀들이 있어갖고 뭐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제목을 저희가 이 과제 했던 건 에듀테크 기반의 교육 분야 국가 디지털 사업 계획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념 설계랄까 좀 러프하게 한번 교육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저는 또 에듀테크의 기반이 되는 또 하부 기술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써서 하면 뭔가 교육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했는데 쉽지는 않은 거고 뭐 사실 여기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이런 데 가보면은 ICT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유일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교육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좀 들어보고 제 나름대로 ICT 전문가로서 한번 같이 소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겁없이 좀 왔습니다. 순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교육 현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거기부터 좀 출발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작년도에 학습혁명 포럼에서 12번을 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쭉 한번 봤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거기 나온 그런 얘기들을 잘 엮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환 원장님께서 이제 첫 번째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비전이나 지금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것들을 좀
중간이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정부도 그렇고 과거 정부에도 또 이주호 장관님께서 하실 때도 미래 교육에 대한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낸 거는 종합적인 개념 설계,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개념 설계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적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뭐 다 서로 많은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 뒷부분 하실 때는 그때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실 뭐 다 아시는 얘기인데 말씀드린 게 그렇지만은 그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이나 교사나 학부모나 아무도 만족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가 아니고요. 혹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 시간은 뭐 단연 탑입니다. 너무 많이 공부를 하는데 그 만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낮고요. 사실 공교육에 대한 굉장히 불신도 있었고 공교육이 어떤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교사분들이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수준이 높은 정말 그게 뭐 그냥 공부로 봐서 그런데 제일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온 결과로 보면 그렇게 우리한테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도 좀 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에듀테크 교육혁명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맥을 짚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 때문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가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이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이런 거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딴 이제 대학교 입시 때문에 사실은 이 메이커 교육이나 뭐 아두이노 이런 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 1학년 2학기 때 하시고 어떤 간혹 정말 제가 보니까는 교육부에서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 중에 한 학기를 정해를 하는데 다 1학년 2학기세요. 그리고 1학년 1학기는 사실 못하는 게 애들 들어오지 않는 1학년 1학기 때 못할 것 같고요. 2학년 1학기에 하는 데는 한 5%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그런 게 말씀이시고요. 모든 게 대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굉장히 여러 번 바뀌고 뭐 얼마 전에도 교육회의에서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요번에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7년도에 한 건데 최근까지 되는 게 이 자료라 이제 제가 그걸 했고요. 2018년도까지 해서 최근에 한 게 수능 영어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 또 뭐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역학관계로 뭐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문제점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본질적으로 교육에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터지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아마 전문가 뭐 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거 나와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는데 그만큼 심각한 것 같고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은 교육을 들여다보기가 힘들다. 저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분적인 해법에서 되게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학교에서 애들이 다 공부 잘해서 다 만점 받으면은 이게 5등급인가요? 그런가요? 저는 아직까지 몇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게 공부를 그럼 다 잘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다 시험을 쉽게 내고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어떤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책으로 다 하면은 중간 에버리지 저희 또 인사고과 같지만 다 잘하면은
S 쪽을 이렇게 가급적이 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뭔가 부분적으로 손대다 보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뭐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좀 왜곡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시험이나 이런 걸 봐서 점수화되는 건 그렇게 돼 있고, 또 보면은 어떤 자기의 특별 활동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 쓸 때 공인 어학 성적이나 외부 수상 성적도 굉장히 어떤 탁월한 거기에서 뭔가를 좋은 성과를 냈더라도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에 여기까지만 해라라는 게 있잖아요. 세계대회 나가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 나름대로 이해가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그만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막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당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교육 문제를 조금씩 손대다 보니까 그런 좀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비전문가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좀 한번 봤어요. 이제 왜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에 그렇게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 교육 예산이 올해 70조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님들 더 열심히 하는데 왜 못 바꿨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굉장히 정교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데 어떤 한 분야를 손댄다고 해서 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은 여러 가지 수치를 좀 조정한다거나 어떤 제도를 하나 넣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면 그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계가 돼야지 교육의 문제가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학습혁명 포럼에서 논의한 것도 다 그런 것들이고 어떤 방향성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합의를 통해서 그것들을 체계화하고 또 그러한 어떤 종합적 설계가 안이 나오면은 그것들을 그냥 수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설계도만 보고 억셉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현장에 넣는 방법으로서는 어떤 실증 서비스에서 그런 것들이 홍보도 되고 또 이걸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닥치는 문제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정말 학생들을 갖고 실험을 하지 않고 정말 정제된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발표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그 기반의 미래교육의 종합적 설계 및 실증 서비스 실험 방안 이렇게 했는데 미래교육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께서 주셨어요. 각각의 키워드들을 주셨고요.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넣기 위해서는 모델 학교 또 실증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좀 4부, 5부에 말씀드릴 건데 그때 많이 질문해 주시고 좀 인터랙티브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말인데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그러한 그 인식 수준, 의식 수준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교육이라는 틀이 과거에 공부 열심히 하고 교과서에 있는 걸 외우고 그것들을 다시 쓰는 거기에 우리가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게 지금 교육제도거든요. 근데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 스마트폰에서 다 검색하면 나오는 수준인데 그때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도구들 그게 저는 에듀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기반의 21세기 미래교육의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린 이 작년도에 학습혁명 포럼에서 그 12달 내내 열심히 스터디를 했습니다. 저는 5월달부터는 빠지지 않고 다 봐왔고요. 한번 보니까는 김태형 원장님께서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제일 첫 번째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말씀하셨어요.
있더라고요. 수업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이 바뀔 수 없다. 그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딴 분들도 다 그 수업의 방법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거고, 제가 그냥 툭하니 밖에 있는 자료를 갖고 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습혁명에서 포럼에서 논의된 것들을 잘 엮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뒤에 각각 한 페이지씩 했는데 이걸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이 페이지를 갖고 전체를 말씀드리면은 그 수업 방법은 저희가 거꾸로 수업, 그 온라인 수업, 하브루타, PBL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여기 에듀테크에서도 홍정민 대표께서 미래교육 에듀테크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요. 곽덕훈 부회장님, 뭐 김은재 대표, 주임상 본부도 에듀테크 기반으로 저비용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어떤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수업의 방식을 보면 선생님이 뭐 20여 명, 30명 학생들하고 어떤 뭔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것들이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굉장히 맞춤형 수업으로 될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 한 분이 30명 하던 게 학생 한 명이 있고 모든 과목의 선생님이 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는 게 에듀테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미래 교육을 푸는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클래스팅 같은 거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선생님이 학생하고 원웨이로 소통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학생들 간에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생님이 학생에게 하는 굉장히 그 각각의 서로 소통이 많아야 되는데 뭐 클래스팅 우리나라 굉장히 잘 쓰이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긴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 교사 인증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죠. 제가 한번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재현 선생님 오셨지만은 사실 학교에서 지금 주로 사립학교만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그렇죠. 또 헌신된 선생님과 또 그것을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상황이 다 맞물려야지 될 수 있는데 이미 여러 학교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전체적으로 확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영 전 차관께서 오셔서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정찬필 사무총장께서 이제 미래교실 네트워크에 대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몇 번 애트리드 축성을 했었고 또 제가 거꾸로 캠퍼스도 가서 한번 봤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런 방법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나라 공교육에 쫙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은 조금 아이디어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쭉 제가 한 페이지씩 정리를 했고요. 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교육의 방향은 에듀테크를 통해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듀테크라고 해서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아마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교육은 나름대로 그 당시 에듀테크가 적용되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칠판이라는 어떤 매체, 그렇죠? 교과서, 그걸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노트북, 그리고 시험,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짜여서 하여튼 교육이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과거의 에듀테크가 이런 건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나 가상 증강현실, 인공지능 기술, UI UX 플랫폼, IoT, 클라우드 서비스, 커넥트 러닝, 모바일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엮이냐. 사실 이 기술만 보면은 에듀케이션에 대한 어떤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을 목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느냐. 그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기술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잠재력은 제가 딴 분야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적용된다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발표하신 걸 보면은 사실 키워드들은 다 들어있어요.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겠다 해서 이미 보급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디지털 교과서를 하려면은 당연히 무선 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선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고 학교의 스마트 디바이스도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와 함께 이제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되면은 그게 검인정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그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콘텐츠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학습 과정을 잘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 적응형 교육을 하기 위한 것도 지능형 학습 플랫폼, 학습 분석 플랫폼 개발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나름대로 미래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4월달에 나온 그 보도자료입니다. 근데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도 몇 과목 그리고 학생 일부 사회, 과학, 영어 정도만 하고 있고요. 또 무선 인프라도 학교 전체 개성초등학교나 중앙기독중학교는 이제 학교 전체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패드도 뭐 초등학교는 아직 어린애들은 아니지만 3, 4, 5, 6학년 다 하나씩 줘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그렇게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는 그것들이 정말 작년에 발표하신 그런 학교처럼 전면적으로 되지 않으면 교육의 틀을 바꿀 수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돈이 드냐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우리나라가 1년 교육 예산이 올해 70조고 또 학생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550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거 하면 한 5년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1년에 한 100만 대, 110만 대 정도면은 100만 원짜리 하더라도 1조 1000억밖에 안 됩니다. 1조 1000억 밖에라는 게 좀 건방진 얘기 같긴 하지만 70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잖아요. 만약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바꿀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제대로 좋은 교육만 그 어떤 계획만 나오고 그런 것들이 검증된다고 하면 사실 돈은 문제가 아닐 거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전면적으로 했을 때 닥칠 그러한 커다란 어떻게 보면 실패했을 때 두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1년도에 인재 대국으로 가는 길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실행 계획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한 1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자료인데 크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적용해야 된다. 이미 그때 11년도에 지금 한 7, 8년 전.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신가요? 제가 저자 직감. 하여튼 그래서 온라인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교육 콘텐츠, 공공 목적이지만 지금 오픈 마켓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써서 교육 서비스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나름대로 선언이 됐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수동적으로 자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배울 건지를 찾아가면서 할 수가 있고 또 흥미도 굉장히 유발되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한다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또 어댑티브 수준에 맞춰서 그렇죠? 학교에서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하여튼 교실에 모아놓고 브로드캐스팅 하기 때문에 너무 알아듣는 친구 못 알아듣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는 그 IT 전문가하고 같이 하겠다는 얘기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그때 저희가 교육과학기술부라 교육부하고 저희 과학기술하고 같이 통합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한번 이런 거 시도해봤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쩌면은 조금 일렀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도면은 저희가 스마트 패드도 그렇게 보급되지 않았을 때고 기기의 성능도 굉장히 낮았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안 됐을 때인데 굉장히 빨리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까 저희 학습혁명 포럼에서 논의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미래교육 설계 시 고려할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죠?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교육계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학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뭔가 학생들을 가르쳐갖고 넌 여기까지밖에 몰라라고 그냥 딱지 붙여서 올려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알물 깨달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한 게 저는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고요. 대학 입시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혜정 교수님 말씀하시는 단번에 IB로 가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 요구사항을 보니까는 현지 조건을 보니까는 에듀테크에서 지향하는 것들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교육을 잘 설계해 놓는다면은 시험 제도,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꾸는 거 굉장히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아까 내신의 문제점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정규 복선을 그리고요. 학생부 학생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AI를 쓰면은 학교에서 교사들의 어떤 학습가 굉장히 과중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습 과정 저희가 오프라인에서는 학교에서 시험 본 걸 성적만 올린다든지 또 프로젝트를 잘했으면 그걸 학생 기록부에 몇 줄 적어서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유효한 데이터가 누락이 되고 밖에서 보니까는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만 보이니까는 큰 데에 나가면은 이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우수하게 했다 이렇게 하고 뭐 사소한 거 뭐 마을에서 뭐 했다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하는데 저희가 그 과정을 잘 기록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를 굉장히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디지털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정부에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 또 오픈 마켓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만나서 말씀도 나눠봤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기술 기반의 계획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나는 제안을 드려봐서 전체적으로 한번 고려할 점을 갖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 개념 설계인데 개념 설계입니다. 큰 틀에서 이제 설계가 아직 디테일하게 나가진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항들 엮어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부터는 약간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스마트 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습니다. 에듀테크라는 어떻게 보면은 ICT 기반의 기술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엮여서 이제 위를 서포팅하는데 디지털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랜, 클라우드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교육 현장에서 보니까는 학생들이 그렇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자주 까먹고 물어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저는 이걸 단지 기술적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솔루션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도 뭔가 이런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그런 솔루션들이 만들어져 같이 제공되지 않으면은 교육 현장에서 쓰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디바이스가 뭐냐 합니다. 보면 환상적으로 몰입형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나라 공교육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자칠판, 스마트패드, PC 그리고 뭔가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만 제대로 되고 교육 현장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하에서 저희가 기존에 2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몇 가지 제도를 있습니다. 교과서라는 게 있어서 제가 교육을 어떻게 보면 교육의 리소스가 됐고요. 학생들이 배우면서 기록을 남기는 거, 그렇죠? 공책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것들 과정에서 얘가 얼만큼 학생이 깨달았는가를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합니다. 저는 이런 세 가지들이 다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바뀌어서 어떤 문제적 퀴즈, 지식력 같은 게 교과서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책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종이 공책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클라우드나 이런 데 자기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그 기록이 결국은 그 학생의 학습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잘 남겨놓으면은 몇 페이지 선생님이 쓴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알찬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선생님이 직접 그 학생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깊이 있는 내용을 보다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를 쓰지 않고 그 본질적인 것을 잘 이 디지털 공책 어떻게 보면 자유 형식의 지금 같은 공책은 자유 형식이고 이게 디지털 교과서하고 조금 같이 엮인다고 그러면은 제가 워크북 같은 형태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수업의 과정을 가이드해 나가는 그렇지만 거기다 채워라라는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픈 포트폴리오로 엮인다면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들이 저는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시험도 아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정규분포급수험. 그게 왜 그런가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더니 종이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 학교에서 결국 모아갖고 그 안에서 뭔가 잘하니 못하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잘 협력한다는 게 이 성적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다 잘해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시험들이 온라인화 되면은 굉장히 얻을 게 많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 2011년도에 한 인재 어떤 스마트 교육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온라인으로 가야 되고 그럼 일제고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 게 다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설계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된다고 그러면은 저는 거꾸로 수업, TV에 게임, AI 튜터들이 가능해지고 이게 수업에 바뀌는 거고 그렇다면 학생과 교사가 호흡형으로 문제 해결하는 교육이 시작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그러니까 학습혁명에서 포럼에서 나온 거와 나름대로 아키텍처를 엮어서 한번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살짝 참고 자료인데요.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2015 9차 교육과정인데 보니까 제가 하면서 이런 것도 다 뒤져봤어요. 이런 혹시 익숙하시나요 이거? 익숙하지. 학교에선 근데 이걸 보고 여기부터 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르쳐야 될 것들을 다 넣어놨고요. 좋은 거는 이게 다 코드화가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IT를 하는 사람이 코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분류 챙겨놔. 그래서 여기서 이 코드에서 뭔가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하면은 그쵸? 그것들을 다 익히면은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학습이 되는구나. 이것들을 충분히 익힌다고 하면 완전 학습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 중학교 수학에 대한 건데요. 3년간 374시간을 수학을 가르쳐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큰 개념으로 보면은 61개예요. 이쪽에 수와 연산, 문자와시, 함수 뭐 이렇게 해서 61개를 가르치는데 각각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9가 아마 중학교 수학 뭐뭐 다시 뭐뭐 해서 예를 들자면 소인수 분해를 가르쳐야 되는데 아마 1학년 1학기 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수 01-01 이게 소인수 분해의 뜻을 알고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할 수 있다.
굉장히 선언적인 거죠.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뭐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게 수 01-01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돼 있고요. 우리나라 모든 과목이 다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제가 전체적인 교육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을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교과서라는 게 일률적으로 범위적 나오지만은 사실 지금 디지털 교과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책형으로 나온 교과서를 디지털로 바꾼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진정한 디지털 교과서는 디지털로 된 게 우선이고 그것들을 뭐 인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게 완전한 디지털로 되면은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면은 그 디지털 교과서에 각각에 들어간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저는 이 교육과정에서 코드 할당된 거로부터 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X-YY니까 2차원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건 굉장히 커다란 개념, 아까 소인수분해처럼 커다란 개념이기 때문에 하부 개념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확장 코드를 한 2단계 정도 더 써서 이제 제곱근의 뜻을 알고 구성질을 이해한다 하부적인 컨셉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코드화가 된다고 그러면은 교육용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나는 여기에 가르칠 수 있는 걸 만들겠어 라고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콘텐츠를 만들고요. 콘텐츠라는 게 꼭 동영상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그에 따른 뭐 퀴즈나 시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면은 누구나 뭐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만들면은 어떤 멀티미디어 에디터를 써서 콘텐츠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 코드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메타데이터를 해서 여기다 저장을 하면은 그것들은 내가 어떤 컨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 코드만 찾으면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인다 그러면은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장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오픈마켓이 열리는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교육과정에 각각의 그 학습 단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디지털 교과서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 칸 아카데미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긴 한데 거기는 뭐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저렇게 교육과정을 다 분류해서 놨는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 소단원 그 어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소인수 분해를 배워라 이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 학습을 통해서 그 학생의 상황을 좀 인터랙티브하게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하는데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정말 차근차근 해서 거기까지 제대로 오지 않았으면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수포자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선개념으로 가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코드가 부여되면은 그런 것들을 서로 어떤 메시 형태로 엮이기 때문에 뭘 모르면 어디 가서 바꾸는지 좀 갔다가 왔다 하면서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쭉 거치면 이거는 어떤 기본 과정이고요. 그러면은 그 학생의 어떤 완전 학습이 될 수가 있고 또 모르면은 가고 더 추가적인 학습을 하면은 개념 이건 꼭 그런 설명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설명을 듣겠다 그러면 또 추가 학습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콘텐츠가 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여기 눈 모습인데 이 학습 이력을 쭉 봅니다. 학생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봐서 이제 그 학생의 어떤 학습표에다 표시하는 거죠. 이 학생은 이걸 잘 모르고 뭐 그것들은 개념이 좀 확실하지 않은 건 나중에 한번 더 교육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습 분석을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저는 저 코드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콘텐츠를 다 마킹을 해서 아이디어를 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학생이 그걸 볼 때마다 뭘 봤는지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거꾸로 수업은
선생님 부여를 하고 학생들이 각자 알아서 듣는 거지만은 어떤 학생은 열심히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선생님들이 잘 지도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거꾸로 수업에 뭐 약점이라고 하는 것들 좀 보면은 이게 학생 주도형 학습이기 때문에 학생이 안 하면은 말짱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선생님이 가이드를 해야 된다. 근데 칸 아카데미를 보면은 이 거기서 하는 것들이 수업에 뭐 공교육이로 들어갔는데 그 대시보드에 보면은 어떤 학생이 뭘 공부했더니 다 나온대요. 쫙 나오면은 사실 스스로 가르쳐 보는 게 제일 잘 배우는 거잖아요. 미리 안 학생한테 야 너 쟤 좀 가르쳐봐. 그러면은 가르치면서 그 친구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배우고 하여튼 그런 유기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이 학습비를 봐서 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면은 정말 모자라는 부분만 걔한테 어떻게 보면은 1대1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거꾸로 수업이 PBL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이게 한 번에 다 배우고 한 번에 다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순환한다고 봅니다. 뭘 배우고 적용해보고 저기 프로젝트를 하다가 모르는 것들은 그 부분을 찾아서 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수학이고요. 국어고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개념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별로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오픈 프로젝트는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저런 걸 갖고 어떻게 엮어서 나름대로 해결방을 찾는가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것도 프로젝트 북 같은 데서 가이드를 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래서 문제 발굴을 이 프로젝트 북이 있고요. 문제 발굴을 어떻게 하고 문제 정의를 어떻게 하고 토론 과정을 어떻게 거치고 또 누가 역할 분담을 해서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하고 또 프로타이핑, 뭐 메이크 같은 걸 해보고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것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데 저는 그냥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걔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많은 정보가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은 또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노트북 같은 거 포트폴리오에 적히면은 선생님이 거의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저희가 뭐 블록체인 같은 거 해서 딱 도장을 찍어주면 유변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학생이 한 과정을 선생님이 이거는 사실과 다름없어. 그래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런 것들이 자기 포트폴리오로 들어가고요. 그런 포트폴리오는 학교의 교육청, 뭐 교육부에 보관이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소유권은 학생한테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밖에서는 그렇거든요. 어떤 특정 기업이 아니고 그러면은 자기가 쓸 때가 있을 겁니다. 대학교를 갈 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멋있는 프로젝트를 했어. 뭐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어라는 것들을 이쪽에 입학사정관이나 기업체험관한테 취직할 때 할 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암호를 키를 줘서 당신 그것들을 쫙 정리해서 거기 코드를 넣고 링크를 걸어주면은 밖에 액세스를 내면은 이 코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는 만들어진 당시에 교사가 인증을 했고 위변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그걸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거죠. 요새 뭐 저희가 다 스마트폰도 있고 학생 다 있잖아요. 그럼 그때 찍어서 데이터를 쫙 모아놓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데이터가 많으면은 위변조라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입학사정관이 물어볼 수가 있죠. 당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했다며 그거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그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에듀테크라는 기술이 여러 가지들 지금 교육에서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하고 PBL 간이 연동돼서 돼야 되고요. 뭐 당연히 시험도 저희가 아까 그 과정별로 해놓은 것들 문제들을 해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면은 스마트펜 하나 있고 학교에 무선랜 닫으면은 문제 시험을 전국 단위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잘 도와줘서 걔가 전국 1등, 내가 전국 2등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안
아날로그적인 환경에서는 그쵸? 이게 평가 집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 협력이보다는 서로 경쟁을 하는 게 더 자기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 기반의 시험 방식이 되고 그런다면은 사실은 그 어떤 심리적인 그쵸? 그런 것도 굉장히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그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다 다른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30명 있으면 다 다른 문제를 볼 수 있지만은 그 문제는 전국으로 보면 수천 명이 그 문제를 풀기 때문에 거기서 정규분 복선이 그려질 수가 있고 그것도 뭐 저희가 토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타당하게 또 변별력을 가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혁명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내신 뭐 시험 보는 것들이 있고요. 또 자기의 소개서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건 프로젝트 PBL 같은 거죠. 근데 게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저희가 작년에 게임에 대해서 다루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하는 거고 교육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게임을 하면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얻죠. 그 아이템을 얻는다든지 뭐 하는데 칸 아카데미에 보니까 배지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지금 점수화된 시험이나 또 그 프로젝트 기록하고 또 다른 하나의 또 자기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미션을 달성했을 때마다 하나씩 딱 주면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딱지 모으듯이 그 굉장히 즐거움이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배움의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교육용 콘텐츠를 만들면은 결국은 몇몇 사람이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게 오픈 마켓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 요거는 제가 음원 시장의 거를 제가 약간 변형해서 했어요. 제가 음악을 들으면은 그 값을 내잖아요. 그게 굉장히 적습니다. 저번에 모으면 되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작도를 개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콘텐츠를 기획하는 어떻게 보면은 작사, 작곡, 뭐 편곡이 이런 다 뭐 음원 하나 하면 다 나눠주듯이 콘텐츠 기획자도 복수가 있을 거고 여러 분 있을 거예요. 콘텐츠 생성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사용하는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패키지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이 형성돼야지만 외부로부터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각각 마켓도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이게 다 복수입니다. 복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콘텐츠가 어디서 활용되는가를 다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을 모아갖고 각각의 이런 개발자들, 기획자, 생성자들한테 줄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오픈마켓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콘텐츠 생성하는 단계에서는 각각의 콘텐츠가 어떤 형식으로 되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 풀에 쭉 쌓여있거든요. 그것들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지능형 학습 분석 시스템은 제가 작년에 그 놀이라는 그 수학 교육 하는 회사에서도 말씀하셨고 시공미디어나 그 아이스크림 에듀 이런 데서 이제 각각 업체에서 굉장히 하는 것 같은데 공교육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런 것들이 각 기업체의 자산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 자기 재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교육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교육부에서 하면은 그걸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그 각각 기업체 살 때는 약관도 쓰고 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기서 책임지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 그러니까 공유를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 수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교육용 앱을 통해서 기타 교과서를 쓴 것도 여기 다 쌓이면은
그 쌓여있는 수준에서는 개인정보로 남아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뭐 인공지능 분석을 해서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평가를 너는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해라는 것들은 충분히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데 그 교육 전체 과정에 대해서 재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것들은 그 정보가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이거는 누구의 학습 데이터라는 것들을 빼고 전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식별선이라고 했는데 이 개인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태 돼서 여기에서 또 다시 데이터가 쌓이고요. 그런 것들이 외부에서 어떤 액세스를 해서 그것들의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지 어떤 특정 기업의 그 학습 분석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 뭐 550만 이게 쓸 수 있는 학습 분석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유기적인 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설계고 어떻게 보면 아직 적용하기 전인데 그것만 갖고는 국민들이 수용은 안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 그냥 학교에 주면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증을 위한 학교 및 교실의 물리적 환경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동된다는 게 좀 다르고요. 학교의 전자칠판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여긴 뭘 띄워갖고 원웨이로 쓰는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 표준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많이 보급이 돼갖고요. 근데 저는 만약 전자칠판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 전자칠판이 칠판만한 데는 없는 것 같고요. 큰 TV나 프로젝터는 조금 더 해상도 떨어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다 노트북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갖고 있다면 왜 여기 띄어져 있는 걸 봐야 되는가 사실 의문입니다. 애들이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각각의 자기 갖고 있는 디바이스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질문이 있어야 할 때는 여기 있는 게 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딴 애들도 보고 딴 학생들도 보고 그것들을 같이 하잖아요. 또 뭐 이런 유기적인 관계들이 굉장히 쉽게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뭐 가능하지 않진 않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UI, UX에 따라서 거의 물 흐르듯이 쓰지 않으면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적용되기 어렵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 잠깐만 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고요. 어쩌면 이게 다 해서 제수천였죠. 선생님 뭐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서 내려가든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세련되게 돼 있지 않으면은 학교에서는 쓰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쓰던 디바이스들을 뭐 집에 가서 쓸 수가 있고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는 2011년부터 얘기했는데 많은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고 또 학교에서 무선랜이 아무리 되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다 외부로부터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는 동영상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은 학교의 교내 서버에 축적이 되고 그걸 활용하고 그것들이 활용 데이터만 어디 축적되고 해서 학습 분석에 쓰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은 대략 이런 모습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요. 제가 수업이 바뀌는데 여태까지는 교탁이 있고 학생들이 쫙 앉아서 선생님 원회인데 지금 미국 보니까 이건 혹시 아이디오라는 그 디자인 회사에 굉장히 우선 거기서 학생용 책상을 설계했어요. 이렇게 바퀴로 쫙 밀고 가면 애들이 자유롭게 어떤 뭐 앞을 보고 앉을 수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건데 뭐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수업에서 PBL로 가면은 아이들이 학생들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대형 모니터나 화이트보드에서 하면서 할 수 있는 뭐 여기 노트북이 있으니까 여기다 띄워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그 국가 디지털 전환 사업 하면서 해외를 나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싱가포르에 갔더니 대학교 난양공대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든 교실을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 책상이 6개인데 이렇게 하나 일일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큰 원탁을 했는데 거기마다 모니터 화이트보드에서 하고 선생님들 하고 인터랙티브하게 프로젝트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한 저희가 모델 학교가 있고 이 모델 학교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초기에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이 학습 상황 모니터링 여기 전문가들이 모여서 계속 보면서 튜닝을 해 나가고 완성된 것을 학교에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전체 학교에 할 때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델 환경이 구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마트 디바이스도 결국 문제가 거기에 데이터가 제대로 표현되느냐 안 되느냐가 디바이스가 다양해지면 한 5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PC가 있고 크롬북도 있고 패드도 있고 뭐 노트북 패드 두 종류죠. 크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학교에는 이것만 써라는 게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국가적으로 하면은 어떤 학생은 3년 된 거 쓸 수도 있고 또 전화 와서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인용 담배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OS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상호 운영성이라고 그러는데 any to any 디바이스로 데이터들이 전달이 굉장히 원활해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뭔가 데이터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거나 그러면 사실 교육 현장에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검증된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아까 저희가 콘텐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콘텐츠 만드는 것들이 이런 환경에서 일일이 되고 쌓이고 학생들이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성도가 사실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디바이스만 주고 콘텐츠 있으니까 갖다 써 뭐 이렇게 해서는 사실 학교의 현장이 힘들다고 보고요. 네트워크도 가끔씩 죽잖아요. 정말 죽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거는 죽으면 수업을 못해요. 거기에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이 그걸 어떤 분 하십시오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실패할 거라고 보고요. 많은 부분들 그 하부에서 그런 것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고려해야 되고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당 4개 정도 AP를 하는 거로 하는데 저는 학교가 기독중학교나 개성초등학교처럼 다 되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학생들이 이 노트북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저희는 이제 그걸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쪽 네트워크에 탁 붙어야 돼요. 그런 거 여기서 끊고 절로 갔더니 딱 어떻게 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검증이 돼서 저희 어떤 기관에서 쓰는 네트워크보다 더 완성도가 높지 않은 학교에서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검증만 되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거에 따라서 위치도 다 할 수가 있고 걔한테 어떤 만약에 그 노트북을 들고 반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수업에 딱 등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학생들이 다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학교의 교실에 우리가 기존 교실에 딱 들어온 그 수업에 들어가잖아요. 마치 노트북 들고 가면 그렇게 가면은 그 수업의 상황이 나와야지 그걸 들어가서 다 그 세팅을 하면은 굉장히 무의미한 어떤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검증이 되는데 저는 만약 학교에 스마트 디바이스를 지금 60개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주면 어느 분이 관리할까 되게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고가잖아요. 분실도 있고 애들이 망가뜨리고 또 누구한테 줬는데 반납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부분 다 제대로 다 자동화가 되고 추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 학교에다 주고 제대로 안 쓰고 안 나눠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는 안 주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단발에 하면은 누구한테 가면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뭐 QR코드가 되고 어쩌면은 저는 디지털 방식의 수업이 되면은 학생증도 다 전자화 돼야 된다고 탁 하고 가서 그러면 걔한테 갖고 여기 로그인하는 순간 이 아까 저희 무선랜하고 이게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어떤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방에서는 국어 2학년 1학기 과목이 되고 거기에 딱 하고 화면에 뜨는 것들이 딱딱딱딱 뜨는 것들이 그 전 수업했던 거 뜨고 이런 과정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모델 학교 차원에서 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부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고 그냥 써라 하면 안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고요. 만약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모델 학교 실증 수업 현장이 만들어지고요. 거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 뭐 교육에 대한 수요자나 어떤 교육 정책을 다루는 정부 당국이나 교수 방법, 또 에듀테크라는 데가 만들기 종합 테스트 검증 대상 구형물 여다 넣어갖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고 이게 됐다 그러면은 시범 선도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해서 좀 선도적으로 쓰고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돈은 그렇게 들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따져보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됐고요. 굉장히 협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에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만나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결코 안 될 거다. 지속적인 그 피드백이 돼서 보완돼야 된다고 보고요. 딴 분야들은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아마 시험 쪽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는데 지금의 저는 정부에서 어떤 제품을 써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제품이 아니고 규격을 주고 그 규격에 따라서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요. 아까 디지털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보죠. 그럼 규격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의 교육이나 뭐 되게 공공 영역에서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등한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딱 지정해버리면 그 제품이 시한이 끝나는 순간 여태까지 쓰던 것들은 거의 다시 해야 되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하고 규격을 정하고 그 규격에 따라서 각각 경쟁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그 만든 제품이 어떤 성능이나 기능에 대한 검증이 합격을 하면은 현장에 들어가고 그 어떤 규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제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발전하면은 다시 들어오고 하는 그 연동 체계가 없으면은 단지 무슨 제품 써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요. 뭐 이런 과정에서 분석이나 근데 이제 홍보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해놓고 수요자들이 와서 보고 정말 이렇게 가면 우리 교육이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입소문도 내고 우리 학교부터 먼저 해달라라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돼야지 어떤 협업 체계를 통해서 실제로 제도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앞페이지나 이 뒷페이지들이 저희가 작년에 기획을 할 때 대전시 하고 있어요. 대전교육정보원하고서 제가 이 자료를 드릴 때는 그런 것도 다 뺐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제대로 되면은 대전시하고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데서 해서 모든 문제를 획득을 하고 정말 협조를 하면은 점점 확산돼 나갈 건데 한 몇 년 지나면은 저희가 전국 12,000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쓰고 이제 이쪽 컨텐츠 쪽이고 저쪽 플랫폼 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교육을 해서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팔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모델 학교 같은 데서 검증을 통해서 전부 확산하자. 제 마지막 슬라이드였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질문하실 시간을 안 드렸는데 많은 분 같이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시죠. 네,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저 김영겸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대학 입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시죠? 예. 사교육은 따로 또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저는 지금 차교육은 아까 이런 그 하이테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지만은요. 예. 그게 참 현실적으로는
안 그럼 하든지 예. 제가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교육에 그러니까 아유 절대로 안 돼요. 아니 레벨 전체적인 레벨 업을 돼야 됩니다. 이 그만 그게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포항에서 지진 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위적인 겁니다. 인간적인. 인재입니다, 인재. 예. 그 2kg 판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분명히 봤어요. 예. 그거를 바꿔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580억을 해먹은 겁니다. 그리고 지진이 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 결론은 그렇고 예. 제가 그 자료를 예. 다 찾았어요. 한 10년 넘은 거를 다 찾아갖고 데이터를 저희 후배들 고등학생 하는 애들 2명한테 보냈어요. 그것도 학교를 골라서 보냈어요. 하나는 기숙학교, 고등학교 애들 뽑아서 교육시키는 학교하고 또 하나는 서초구에 8학군에 있는 니들 이거 끝났으니까 수능도 끝났으니까 애들한테 심지어 이 얘기 해줘라.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 그 요거는 어떤 그러니까 아니 캐치 A하고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해서 인프라가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가 거짓이 들어갈 때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대학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고등학교 그것만 해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은 그러니까 이 검증이 되면 세계적으로도 딱 예.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니들 할 거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 시간에 애들한테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 예. 제가 인공지능 하는 데 가서 그거 인공지능 해봐야 뭐합니까? 데이터가 가란데. 아니 데이터를 제대로 넣는 거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한 10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거는 결국은 도구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도구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스마트폰 나온 이후에 다들 이걸 찾지 뭐 이걸 어디 도서관에 그러니까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 이제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자동차가 나오면은 하루에 굉장히 멀리 갈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효과와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효과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줄여야 되지만은 저는 결국 할 수 있는 수단을 잘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저는 IT 전문가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방향은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비슷하게라도 가려면 조금 상당한 시행착오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기도만 듣겠습니다. 또 딴 분 뭐 저는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아키텍처 보여주셨잖아요. 그 아키텍처를 완성했을 때의 결과물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키텍처의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 학생들이죠. 그 경험치를 검증할 수 있는 것까지도 기획이 돼서 그 검증할 수 있는 게 곧 대학 입시가 되면 게임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급화된다든가 정착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입시를 빼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가더라도 또 이 현실에서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한 것 같고 다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안 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효과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런 시스템에서 공부했더니 정말 사교육 받고 막 그 하루에 그 열 몇 시간씩 공부하는 애보다 굉장히 해피하게 잘 되더라.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지금 그런 검증 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는 수용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반감도 있고 또
어차피 그것도 하려면 저희가 뭔가 투자돼야 되는데 지금 그 귀중한 시간에 거기다 하기도 어려우니까 사실 안 움직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개성 초등학교에서 말씀하신 그 정성 회장님도 그 실리콘밸리에서 한 학교를 한번 거기 발표하셨어요. 거기서는 투자를 해서 그런 것도 해서 이제 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어떤 학교를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사실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PC하고 뭐 네트워크하고 뭐 되게 싼 장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효과만 있다면 투자하는 건 거의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XY축의 유닛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 유닛들이 완성도에 대한 검증이 예를 들어서 IB 형식이 예. 구축이 된다든가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 저의 질문은 다른 데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적은 수의 아이들이 이제 작은 학교 단위로 경쟁을 하다 보니 이렇게 PBL이라든가 거꾸로 교육이 정착하기가 어렵고 아이들이 옆 친구랑 협업하는 구조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디지털에서 하자 이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입시에서 결국은 이 스테나인의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정상분포선이 나왔다는 건 상위권이 있고 하위권이 있고 서울대에서는 상위권만 뽑겠다 이러면 전국적인 것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개별 단위가 아니라 우리 애는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똑똑한 애들이 모여있는 A 학교에 보내야겠다. 그래서 또 다른 좀 더 큰 단위의 경쟁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사실 뭐 스카이나 이렇게 하는 게 획일적인 기준이잖아요. 저는 어떤 시험 고기에서만 경쟁하니까는 저희가 경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적은 거죠.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그 항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출구가 한 100개쯤 있다 그러면 자기 원하는 문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강당에 엄청난 학생들을 모아놓고 문이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빨리 안 나가면 큰일 난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맞춤형 교육이라는 게 다양성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하면은 그거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교육체계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느냐, 다양성을 이제. 근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 고교학점제도 그거에 대한 모습이라고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정해놓은 과목만이 아니고 다양한 거, 정말 의미 있는 것들을 해봐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몇 명 모이질 않잖아. 학교에서 우리 학교 5명, 저쪽에 10명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저는 그게 디지털로 가고 온라인으로 가고 그 안에서 네트워크에서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면은 결코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는 고교학점제가 어렵다고 봐요. 고교학점제 하려면은 절대평가돼야 되죠. 절대평가돼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그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절대평가를 어떻게 해요? 저는 절대평가는 평가를 안 하는 게 절대평가라고 봐요. 그 상황을 알려주고 또 절대평가가 돼야 되고 교사 주도적인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디지털 교육이 아니면 아날로그에서 될까 하는 아직까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디지털로 가야지 된다. 이제 에듀케이셔널 테크놀로지가 이제 쭉 발전을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발전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한 2030년 정도 되면 이 포트폴리오가 일반화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럼 예.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일반화되면 입시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글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관념 속에는 뭐 대학 입시 이런 항상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포트폴리오만 일반화되면 그것이 모든 시험을 대체하는
그 수단이 되니까 예. 우리가 뭐 입시를 걱정하거나 그걸 전제해서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도 전혀 없어지는 시대가 저는 한 10년 정도 뒤면은 그때는 뭐 입시 걱정하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예,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는 첫 직장 구할 때만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첫 직장이 저희가 이제 직업에 이동 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두 번째 할 때는 자기의 경력 갖고 같이 내가 어떤 학교에서 학점이 얼마고 전혀 상관이 없대요. 그런데 그게 만약 이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면은 마치 자기가 직장 다닌 것 같은 자기의 능력이 그러니까는 단지 학교에 공부한 것들 빨리 뭐 50분 내에 써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고민해서 거기다 창조적인 뭔가 나오는 것들을 기록을 자기가 쭉 갖고 간다면 저는 뭐 대학에 나왔건 안 나왔건 그런 사람 기업체에서 뽑을 것 같아요. 사실 공부는 저희가 평생 학습 체계로 가잖아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옛날처럼 대학교 딱 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공부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몇 년마다 재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 나온 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거를 하는 거는 다른 평가 지표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나와서 적어도 학점 뭐 3.8이면은 이 정도는 우리 회사에 취직하면 되겠거니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망하시더라고요. 안 그렇다고. 근데 그것들을 만약에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개도링이 되고 그것들을 내가 뭐 대학교 진학할 때나 좀 취업할 때 적절히 하고 그것들을 검증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시험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사람의 능력 무한한 것 중에 평가할 수, 수치할 수 있는 거 일부만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인프라가 초등학교부터 블록체인 다 깔려야 이게 투명성이 제고가 되는 그럼요. 사실 투명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나중에 저희가 일기 쓰듯이 학교 가기 전날 뭐 한 달 것만 요새 일기도 안 쓰더라고요. 뭐 나중에 저희가 그래갖고 막 신문 찾아서 나 오늘 날씨가 뭐 이런 위변조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 시점에 정말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딱 도장을 찍었고 아무도 변조할 수 없고 나중에 하면은 이게 정말 그 선생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또 그 학생한테도 네가 이랬었는데 그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누가 대신 써줬거나 어떤 위변조했다고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체계가 기술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교육계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면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이 잘 설계가 되면은 저는 아까 수업이 우리나라 교육을 생각합니다. 그 중학교는 잘 되시죠? 올해 영가 예, 저 연구년 연구년. 네.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한 해 쉬어보는 거. 그래서 젊은 나이에. 네. 그리고 한 달 동안 다음 달에 이제 루안다로 교육봉사.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아들 데리고 갑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한테도 갭 먼스를 주려고. 예. 저한테는 갭 그렇죠. 2여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평생 잘 살 수 있으면 아깝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전 최근에 외국에서는 이제 4차 산업革命 AI가 나오면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 바꾸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입시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성과 또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바꾸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자기 어떤 그 제일 잘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교육이 한꺼번에 탁 바뀌기는 어렵고 하는 검증이 있고 결국은 국민들
또는 학부모, 학생들, 교사들이 납득했을 때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이렇게 가죠.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모델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에 기획을 하고 올해 잘 되면은 이거 이제 시범 학교나 이런 거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우선순위 이제 몇 개를 고르는데 딴 데서는 너무 더 적극적인 의지를 많이 보시갖고 안 됐는데 제가 스타디한 것들을 어느 시도든지 어느 학교든지 하면은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기꺼이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는 전 세계가 새로운 교육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이정 교수님도 사지선다형 쓰는 나라가 전 세계 두뇌네요. 우리나라하고 미국. 그런데 다 바뀌고 있어요. 일본도 바뀌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젠가 바뀔 겁니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만 있으면 바뀔 거라고 보고요. 정말 그것만 잘 합의가 되면은 교육을 바꾸고 아마 세계 최강의 이 교육열과 좋은 시스템이 같이 어우러진다고 그러면은 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전 세계 어느 나라 하고 경쟁할 수 없는 우수한 나라가 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제대로 교육받으면은 외국 가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꼭 여기밖에 없다고 우리가 이 안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전 세계가 70억 인구가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140배나 크거든요,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뭐 여기서만 뭐 무한 경쟁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그거를 틀을 넘어서는 생각을 안 했고 지금 거에 대해서 너무 뭔가 조금씩 바꿔서 하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거기 좀 앉아있지 않았나 참. 아직 말씀드렸던